원칙 파괴인 걸까요? 사법권의 정면 승부인 걸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습 제청에 정치권이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부도 수용도 어렵게 덫을 놓은 조희대 사법부의 노림수와 정권 흔들기 의혹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 조희대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후보를 추천해둔 상태였는데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4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해놨어요. 지금 8월이다, 이 참고로. 그리고 이제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이미 다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4명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놈의 조희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걸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술수를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저기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성 그건-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뭐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보도는 좀- 그런 식으로 예.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조희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희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그건 원래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소위 세칭 조금 저기 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2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아, 둘 다 기각 못하게. 아.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그럼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예요. 대법원장의 제청.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의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네.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희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희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건 부비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아니 그러면 조희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보이는데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에요. 무섭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영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 이제 그 마은혁 이제 정계선 조한창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윤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음 봤죠 그때. 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네.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네, 조희대가.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네네.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저기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그게 저는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계속 필요한데 있구나.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기싸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럼 이제 국회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다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금 더 악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간 끌지 말고 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 부동의해야 된다고 한참 그러다가 시간 가고 나면은 또 이래저래 로비 받아가지고 스무시 넘어가고 또 그랬거든. 그런 짓 안 해야 돼. 그런 근데 게 있어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다시 거잖아요. 밟아야죠. 그렇죠. 새로운 사람으로 네, 다시 밟아야죠. 똑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다시 밟아야죠. 그러면 새로운 지금 추천은 새로 받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건이라든가 뭐 한덕수 건이라든가 그거는 그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없는 공석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할수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있는데 우리 법에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제 그 아하. 전원합의체 요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두 석이 공석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아하.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네.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두 명이 새로 들어오면 네. 그래도 두 명을 배제하고 들어오면은 약간의 시간을 더 그 사람들이 기록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급한 사건이면 기록 검토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가 기록 빨리 보는 거잖아요. 네. 이틀이면 다 봅니다. 뭐 수십만 페이지도 금방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원합의체는 그냥 진행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입장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잘 버텨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뭐 한참 전에 했었잖아요. 다시 이게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형사소송법도 이제 통과됐고 남은 건 뭐 공수처 출범입니다. 공수처는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회 가서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제가 제출했고 또 대통령 참모들에게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어요. 네. 후임이 정해지면은 사표 수리는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언론에서 후임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이름을 이제 하마평 형식으로 이제 박균택 의원하고요. 검사 출신이죠.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사 출신. 예, 이렇게 지금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면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검찰청이 공소청.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인식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형사소송법이 통과됐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는 집행기관으로서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직제, 공소청의 직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소청법에 되게 대한민국에 참 신기한 법이 생긴 게 모든 기관장은 그 기관 이름 뒤에 장자 붙이잖아요. 이제 공소청은 공소청장 이름이 검찰총장이 되거든요. 그것부터가 사실 법이 만들어질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얘기가 많았죠. 문제는 공소청을 어떻게 그 편제를 만드느냐. 행정조직 법정주의라 그래서 모든 편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편제를 대통령령으로 직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는 공소청이 이 직제가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 안 하셨잖아요. 네. 그 문제가 권한대행으로 들어가는데 권한대행이 차관이잖아요. 네. 차관은 검사님이세요. 검사 출신이세요. 검사 출신이 지금 공소청의 직제를 그러면은 책임지고 개편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간판만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검사죠. 검사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죠. 신분이 검사죠. 검사예요. 네, 신분이 차관. 검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정말 건강상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그만두는 건 진짜 중병 아니라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선택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럼요. 보시고요. 네, 아까 이제 귀에 딱 너무 저기 박히는 게 간판 교체만 하고 일부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간판 교체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법무부가 관장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을 통솔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입법부가 정책 방향을 정했잖아요. 지금 네. 70여 년 넘게 유지됐던 대한민국의 검사 위주의 형사사법 구조는 더 이상 이제 국민 주권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네. 판단이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기존의 검찰청과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장 체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직제령 같은 직제로 거에다가 보여줘요. 구현시켜야 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간의 논의 과정에 쭉 참여를 해 오셨으니까. 그 직제령뿐만 아니라 그 하위 또 시행세칙이나 세부 하위 법령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는 후임자한테 넘겨 난 빠지겠다. 이거는 너무 실망스러운 판단입니다. 네. 공소청 직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직제라는 게 만들어지면 권한의 배분, 즉 수사와 기소 분리가 확실히 이제 정해지면서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 뭐 대검, 과학수사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냥 네. 방치해 버리시고 지금, 검사들한테 그냥 던져주고 나오신 일인데 예. 보십시오. 지금 장관 권한 대행으로 차관이 그걸 하면서 이제 민정수석실이 조정하면서 그거 해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민정수석실도 다 검사잖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검사들한테 공소청 조직을 정해라라고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출범하는 10월 거 2일에 2일에 출범하는데 이제 8월 끝나가는데 거의. 네. 중수청도 지금 아직 그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공소청은 아예 지금 직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 초안 자체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거기 검찰청에 기존에 있었던 수사 인력들이 너무 많이 남는다 지금.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다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제 특사경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 하던 짓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직제가 어떻게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지금 보내고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수사관들이라는 사람은 수사 직렬로 뽑혀 있기 때문에 수사 업무만 해야 돼. 그렇게 직제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 잉여 인력이 돼가지고 딴 데로 옮겨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과 다 연계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다 그냥 내던져져 버린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해서 갑시다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10월 2일이 딱 되면 정리가 안 된 상태면은 그래도 일단 출범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범하지. 법은 시행되는 건데 직제가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그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출범은 하고.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뭐 여기서 카메라 찍고 있고 카메라 네, 네. 감독이 여기 맞아요, 앉아 지금.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뒤죽박죽 막. 예.
그러면 결국 언론은 어떻게 하겠어? 네. 저 봐라. 엉망이다. 어? 김용민이 네가 책임져. 김용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요거는 정리가 빨리 좀 돼야 이거 될 좀 텐데. 걱정이 되네. 진짜 걱정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걱정입니다. 아까 이제 특사경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또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제 말씀하셨는데 그 직제 인력과 예산을 많이 남겨두면 지금 많이 남겨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간판만 바뀌는 맞아요. 셈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네. 고생해가지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려가 연결이 다른 되는 거 다 거죠. 떠나서 그 포렌식 센터하고 네. 그다음에 디넷 관장하는 네, 네. 문제, 디지털 증거 네. 가지고 하는 문제를 기존에 우리가 지금 윤건영 의원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서버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엄청난 자료들이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게 권력이죠. 그게 이제 방첩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걸 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그거를 공소청에서 떼내 가지고 법무부 직할로 두든지 아니면 그거는 총리실로 보내든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랑 행안부 장관이 둘이 협조해서 하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그게 다 직제.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영으로 거예요. 대통령 지금 그 정부 조직.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행안부하고 행안부랑 법무부하고 법무부가 다 같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넷 문제도 있고요. 범정이라 그래서 그렇죠. 범죄 정보 정보. 담당하는 네. 손준성이 뭐 등등 고발사주 이런 조직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절차상의 문제부터 짚어보죠. 대법관 제청 절차는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 헌법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이렇게 세 헌법기관의 상호 견제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겁니다. 네. 역대 정권에서 대법관 공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임명이 지연됐던 거고요. 이렇게 제청이 늦어진 것도 서면으로 한 것도 전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좀 더 지켜보죠. 양쪽의 의견이 엇갈린 대목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청와대가 원했다고 하는 우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은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라면서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사건들을 심리하기 때문에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회피나 제척 제도를 통해서 이 이해충돌 해소를 할 수 있다는 반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기존 관례와 다르다, 즉 조율을 거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재판 지연인데 갈등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관 지금 2명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우선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 심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긴 건데 네. 공석을 채우지 않고 심리와 선고를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법관들로 전원합의체를 채워서 내란 선고를 하려 한다. 이런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의 대통령 패싱, 나라와 국민 위에 독재자로 군림하는 그가 던진 파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헌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청은 제청대로 하고 또 임명은 임명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일치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왔던 겁니다. 직접 만나서 이 사람 어떨까요? 저 사람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 이른바 자리를 좀 잡았던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보세요. 파기환송 사건 다루면서 실제로 대선
이 과정에서 난입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상당히 무리수를 두었었고 스스로 또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계엄의 밤에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조차 내질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그대로 넘어갔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대법원장이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 이번에도 역시 협의라고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재청권만 행사해버리는, 그래서 임명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관의 이러한 어제 오늘의 이러한 정치 행위가 저는 대단히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노태학 대법관이 이미 퇴임했고 그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은 아직 퇴임하지 않았고 9월에 퇴임 예정입니다만 이제 미리 제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수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사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의견이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좀 일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예. 이동학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사법농단의 아주 주역이 된다라고 사실 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럼 왜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 뭐 연락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실과 서면 통보를 하는 것이 이야기됐다라고 변명은 하는데 그거조차도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되고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개구리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예. 내란의 밤에 그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일부에서는 정말 내란을 비상계엄을 동의하면서 부안해동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에서는 개입하려는 그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말 그동안은 대법관 임명 안 하고 버티다가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때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이슈가 급부상하자 예. 대법관 추천하긴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관행대로 기존의 그런 3법에 대한 합의를 완전히 배제하고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거는 정말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회에 대한 권위의 그런 도전이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만들면 정말 앞으로도 나쁜 관행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추천된 두 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칙적으로 되돌아가서 제대로 제청하고 임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청와대는 이 손봉기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를 더 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어그러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국회 나와서 했는 얘기를 보면요. 예. 오랜 시간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협의를 해왔는데 청와대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예.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그러면 서면 제청을 해서 이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원하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서 문제인 건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지금 송봉기 판사 같은 경우는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후에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올 때 보면 지역 향판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구 판사 출신인 거지 얘기했어요. 예.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역에서만 향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대구 지역에서 판사를 했다는 걸 문제 삼는다면 이건 또 다른 정치적 문제가 비화될 수 있고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왜 대구에서 당선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권 분립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법관 증언에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하게끔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간행을 깼는 거에서 문제 삼는다면 민주당에서 과연 할 말이 있을까요? 민주당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간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한다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현재 하시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민주당이 대단히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그리고 대구 향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도 언론에서 관측 또는 뭐 정치권에서 조금 전언으로 나오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뭐 이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한 바는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 설명을 드리면 뭐 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중에 지금 청와대와 사법부 대법원장의 어떤 권리가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례를 깼다. 관례를 깼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마도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막 들어선 김민석 호에서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기술원장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예, 발언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조희대 씨라고 표현했고요. 사법농단이라고 했고요. 법기술원장이라고 했고요. 서초동에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에 있느냐. 정말 당대표로서 약간 점잖은 언어를 써야 하니까 저 정도로 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김경률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김민석 호가 출범하자마자 조희대 탄핵론이 민주당의 과제로 급부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오늘 아침이죠. 아침부터 이와 같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이제 주된 논지는 협의도 없었고 관례도 깼다.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는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보면 여러 언론들이 공통되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앵커분의 말씀에 저간에도 협의는 있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과 혹은 대법원 측과 청와대 측에. 그런데 잠깐 제가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JTBC에도 지금 일관되게 협의가 없다라는 자막이 나왔었고요. 그 부분 짧게 간단하게 지적해보고 싶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과연 관례는 지켜야 되는 것인가 혹은 법제화된 어떤 관행들 법제화된 관행을 깬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관례를 깬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관례를 깬 것이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관례를 깬 주체는 누구냐 이걸 좀 조심스럽게 다시 우리가 원점에서 검토해 본다라면 오늘 있었던 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말씀대로라면 이건 대통령실이 깬 거 아닌가요? 좀 그와 같은 의견을 저는 적어도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라면 지금의 관례를 깬 주체는 관례를 깬 사실은 분명하니까 주체는 대통령실로 볼 수밖에 없다.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최종적인 협의에 따른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답변이 주어지지 않았고 민정수석실에서 야 서면으로 제출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그와 되는 반론으로서 그러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면 어떤 그 국회에서의 증언법 그 위증의 혐의를 가질 수 있느냐 하고 봤더니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그런 부분은 나왔어요. 분명히 뭐였었냐면 이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검색해 본 바로는 그와 같은 말씀은 증언은 지금 이제 송영길 그 이제 의원 이 정도만 있는 상태라면 저는 몇 가지 있었던 사실에 보도의 근거에서 본다라면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관례를 깬 주체는 오히려 대통령실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보고 싶네요. 지금 하나 정확히 잡아보면요.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말한 것 중에 민정수석과 얘기했다고 한 부분은 이제 이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면담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면담 일정을 잡는 과정이 민정수석과 하는 것인데 그게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워딩으로는요. 그러니까 누구를 후보를 제청하고 요거를
말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하기 위한 저 역시, 일정을 잡는 예. 것, 그것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성사가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동학 의원님, 지금 관례를 깬 거는 오히려 청와대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정을 협의하는 그 과정이었다면 그것이 왜 안 잡혔는가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임명권이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걸 임명하신다면 그럼 안 좋은 관례가 또 쌓이게 되고요. 거꾸로 만약에 이거를 다시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법부의 권위가 또 훼손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협의에 대한 노력을 그나마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삼권 분립에 대한 형해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란을 결국엔 만들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선전포고잖아요. 나를 탄핵해봐라. 니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러한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가.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왜 이렇게 대법관들을 추천하지 않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고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국민들을 또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대법관에게는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실엔 임명권이 있고 그리고 국회는 대통령실로부터 주어지는 임명 동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어떤 상권 분립이라고 우리가 논하는 이 세 주체에 대해서 다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뭡니까 탄핵하겠다 이런 일성이 나오는 것은 전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모두 다 지금 동의하는 것은 협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그간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지체됐던 사유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바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네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이 그냥 툭 그 이견을 무시하고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고 던져버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당연하죠.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임명권, 제청권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청와대와 소통을 잘 하면서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율하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해갖고 서면으로 통보해버리는 게 얼마나 이게 부적절한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고 그 자격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노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희대 이봐라. 결국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탄핵의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구나.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소라고 아주 반항을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워낙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 권위 실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장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법개혁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초동에서 이전해야 되겠구나. 왜 한 명이 70평을 쓰고 있는지 그 서초동에서 그렇게 대법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개혁을 필요함을 명분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하고 그 도발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하여튼간에 벌점이 쌓이고 있습니다. 짧게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탄핵이라고 한다라면 특정 공직자의 탄핵 사유라고 한다라면 헌법 혹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위반하는 건 누가 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굳이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구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서 편든 적은 없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런 제청권 행사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실이 특정 인물을 제청하라는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것, 이게 더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적어도 조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쯤은 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서 봐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지금 사법부가 독립적인 그런 사법의 권한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권한과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그냥 놔두고 그래 정치를 계속해 사법농단을 계속해 그냥 놔두는 게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으로서 온당한 그런 행동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국민들이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크게 꾸짖고 그리고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가 가만히 있는 것이 도리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논의를 지금 탄핵이 정당한가까지 가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 것 같고 첫 번째 단계 오늘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제청한 것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으로 좀 더 분위기가 더 가고 있다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 왜 대법관을 그러면 협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했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대법관 공석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김민석 지금 대표 역시 후보 시절에 조희대 대법관을 향해서 대법원장을 향해서 왜 대법관 증언을 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무리수라고 평가될 만큼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계속 합의를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독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공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거세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했었다. 대법관 임명을 하라는 압박을 했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상임위 나와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나는 협의를 노력을 했는지 소명하시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카메라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정치하는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느냐. 저희는 팩트를 알고 싶은 것이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서면 통보 방식으로 대법관 단독 제청한 조희대.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